파종 시기도 아닌데 밭 전체를 갈아엎었습니다. 나무가 빼곡하던 과수원은 사라졌고 접근 금지 제한선이 설치됐습니다. 과일나무의 잎이나 줄기가 검게 타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겁니다.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북단 지역인 이곳 강원도 양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충남과 경기, 전북, 경북, 강원도까지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데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나무 수령과 면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걸리면 모두 뽑아 폐기해야만 하고 3년간 과일나무를 다시 심지 못해 농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막막하죠. 뭐 3년 동안은 뭐 과수는 못하고 딴 작물은 심어도 된다는데 지금 뭐 애매하죠. 거기도 또 저거 해나 그 중간에 또 묻어놔가지고 거긴 또 못 건디니까. 이상기후 역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전후로 전국 곳곳에 쏟아진 우박. 농작물 피해는 축구장 4,000개 면적이 넘는 3,200헥타르에 달합니다. 당장 수확철을 맞은 고추, 옥수수, 호박 등 여름 작물은 물론 가을철 수확하는 사과나 배까지 피해가 상당합니다. 수확해서 선별해봐야죠. 얼마나 이게 흠삭으로 빠지고 얼마나 정품이 나올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에서 80%는 우박을 맞았다고 보거든요. 우박 폭격 피해를 추스르기도 전에 설상가상, 과수 화상병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농민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저수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만들어낸 대형 산불. 그리고 서울을 강타한 시간당 140mm 집중호우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매년 강해지고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지구촌 평균 417.1ppm. 그런데 한반도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평균 농도가 425ppm으로 1999년 관측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강한 메탄 농도 역시 2011ppb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농도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증가를 했고요. 온실가스 특성상 대기 중에서 수명이 거의 한 20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출량을 감소해도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촌 기후위기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 파리의 도심을 비롯해 프랑스 곳곳에 많은 경찰이 배치됐지만 성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까지 이어지며 폭력 시위가 고조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강구했지만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당초 2일부터 예정됐던 독일 국빈 방문까지 취소됐습니다. Snapchat, TikTok et plusieurs autres. À la fois l'organisation de rassemblements violents se faire, mais une forme de mimétisme de la violence. Ce qui, chez les plus jeunes, conduit à une forme de sortie du réel. Et on a le sentiment parfois que certains d'entre eux vivent dans la rue les jeux vidéo qui les ont intoxiqués. 이민자 증가에 따라 인종 문제가 더 악화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가짜 사진과 동영상이 이번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ui sont pour ces jeunes un vecteur de communication pour donner le lieu, le moment et la cible de l'agression. Que personne ne pense que derrière ces réseaux sociaux, il y a l'impunité. 강경 우파와 극좌파 사이에서 소수 중도파 정부를 이끄는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크롱은 2018년 노란조끼 시위에 이어 올해 초부터 몇 달 동안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앞선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과
직접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 사태는 교통 단속돼 총기를 쓰는 데서 촉발됐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마크롱이 2005년 시라크 대통령 때 발생한 폭동 이후 가장 심각한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출신의 두 10대 소년이 경찰을 피해 변전소 담을 넘다가 감전사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이민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캐나다에 억류됐다가 1028일 만에 중국에 돌아온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의 체포는 미중 간 통신 패권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4G 통신을 주도하던 미국이 5G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렸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때리기와 함께 5G망 구축에 8천억 원 넘게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연합체, 이른바 6G 동맹이 창설됐습니다. Consider 5G, where China's technology brings serious surveillance risks. We should bring together tech companies from countries like Sweden, Finl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그러나 민관 합작의 6G 전담기구 출범 역시 중국이 한 발 빨랐습니다. 2019년 정보통신원 산하에 만든 IMT 2030 추진단. 2030년까지 6G 상용화에 나선다는 큰 그림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속에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화웨이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화웨이 배제에 나섰지만 6G를 향한 목표는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5G 和 5.5G 云科技的每一次进步终将为人类打开一个全新的世界. 5G보다 50배나 빠르다는 6G. 세상 모든 걸 잇는 초연결 시대에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통신기술은 1세대와 3세대, 이른바 홀수주의의 과도기를 거쳐 2, 4세대, 짝수주에서 일단락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5G 패권 경쟁이 몸풀기였다면 6G는 진검승부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살의 클로이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아인 클로이는 지난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2시간만 학교 수업이 허용됐습니다. And it's not asking much to send your kid to school for at least one whole day, just so she can see her friends. 8살의 스칼렛은 전자도구 등을 이용해 학년 수준에 맞게 읽고 소통할 수 있지만 발작증을 앓고 있어 식사하고 약을 먹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스칼렛을 위한 상주 간호사가 필요한데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It's 2023 and there's kids going without an education because they're disabled and that's the only reason why. 학교들은 장애 아동들이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들을 다치게 한다거나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교실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과 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동등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차별이며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We try not to shorten day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because they need more school, not less school. Right? They're not going to get taught the necessary skills they need if they're not there in the building. 미국은 1975년 법을 만들어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로이나 스칼렛 경우처럼 미국 전역에서 교실에서 밀려나는 장애 학생들이 늘면서 주에 따라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입법까지 추진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올해 1분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 차주는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평균 40.3%로 연소득의 40%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이 100% 이상, 즉 연소득보다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대출자도 전체 8.9%, 175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저 생계비를 뺀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DSR 70% 이상 차주까지 더하면 299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비은행권 연체율도 1.7%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돈을 벌리는 대부업 연체율도 지난 5월 10%를 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4.8%포인트 급등한 겁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신용 시스템상 한번 연체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또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취약차주들의 이제 부실화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확대되면 금융 불안을 키워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천만 원에서 올린 뒤 23년째 제자리입니다. 이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한도를 올릴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한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만 11건으로 한도가 2억 원에 달하는 법안까지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비중이 너무 많아졌고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가장 먼저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권 등 관련 협회를 잇따라 만나 한도 상향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렸을 때 보험료율 변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자 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권이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지급 불능 위험이 낮은데도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며 난색입니다. 예금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좀 깎이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 메리트가 있느냐? 2금융권은 잘 모르겠는데 1금융권에서는 딱히 없어 보여요. 지난 2001년 한도를 올렸을 때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던 만큼 그쪽에만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또 나뉘어 있고 보험료율이 저희 업권이 가장 높은데 그 부분이 또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 의견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한도와 예보요율 등을 조정한 뒤 다음 달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집니다. 올해도 문이과 통합형으로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의 선택과목이 더해집니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가운데 2과목까지 고를 수 있고 한국사 응시는 필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연계 문제는 지난해처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림이나 도표,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에서 출제한 근거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반수생과 이른바 N수생의 응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심입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 평가원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뭔지, 실수를 하거나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물론 방향성이나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수능 당일에 어떤 변수가 있거나 기존이랑 조금 다르게 출제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 시작되고 성적 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 배부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로 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 대학 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0여 건.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24건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되어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 지난 2월에도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똑같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변을 당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제 키가 170cm인데 이렇게 3m 정도 거리를 둔 뒤에야 머리가 간신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라면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cm, 서너 살 아이 키쯤 되는 마네킹을 25톤 화물차 조수석 옆에 세워뒀습니다. 1m 정도인데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3m 정도인데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차체 오른쪽 끝에서 보행자 사이 거리를 6m 정도 떨어뜨린 뒤에야 비로소 마네킹 정수리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m 지점인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시야에 아이가 들어오려면 넉넉 잡아 7에서 8m는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몸통이 긴 화물차는 뒷바퀴의 회전 반경이 커서 차량 뒤쪽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운전자가 바쁠수록 주위를 찬찬히 살피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화물차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바빠지다 보면은 서둘 수가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빼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화물차를 둘러싼 360도를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어라운드 뷰 장치를 달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비싼 건 100에서 200만 원대로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록 거울이나 AI 센서 등 다양한 방법도 제시되는데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이런 장치들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울부터 AI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로가 되게 만연하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행자 역시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깨닫고 함께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어선 100여 척이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무량장에는 주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주문진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매립장은 25년간 축구장 22개가 넘는 면적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을 묻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침출수는 하루 최대 300톤가량. 주민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바다까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객들이 와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진의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고도 처리 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여수와 경주 등 기존 매립시설 주변 관광객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등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체가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보편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팔로워들을 더 넓히기 위해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 효과는 더 늘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였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조심하겠죠. 만드는 사람도. 또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상인간을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54개 점포였던 해당 상가는 지난해 10월 176개 점포가 됐습니다.
지하 한계층을 거의 다 차지하는 한계 점포가 123개 호실로 분할된 겁니다. 마트로 영업하던 해당 점포는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마트로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123개 점포로 나눴다는 어떤 경계나 표시도 없습니다. 관련 법은 상가 건물을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눠 소유할 경우 구분 점포 용도가 판매나 운수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구분 점포별로 표지도 붙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접수된 해당 점포 분할 신청에 대해 담당 해운대구청은 경계 표시와 점포별 표지가 없는 걸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평면도만 보고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이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적인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이제 업무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구의회와 법 해석을 서로 달리할 뿐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법제처에 질의를 보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도 123개로 나뉜 분할 점포에 실제로 경계 표시 등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해운대구 입장입니다. 지난해 분할 신청이 승인되면서 소유주는 전유 면적 9제곱미터가량씩으로 나눈 123개 점포를 2억여 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광고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등기를 마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합니다. 35억 원에 매입한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모두 팔게 되면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납니다. 역으로 허가 과정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분할 점포 매입자에게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969년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복귀하던 아폴로 10호 기내. Who did it? Who did what? Who did it? Give me the where did that come from? Give me a napkin quick. There's a turd floating loose. I didn't do it. It ain't one of mine. 이른바 미확인 배설물체 사건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에서의 용변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화장실은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 장치를 이용해 대소변을 빨아들입니다.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의 경우 대변은 비닐봉지에 밀봉 후 지구로 가져오고 소변은 저장하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에서는 대변은 밀봉에 화물용 캡슐에 넣어 대기권에서 불태우고 소변은 우주 화장실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연결해 재활용합니다. 특히 소변은 정화 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하는데 기존 93% 수준의 정화율이 최근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변 처리 장치를 활용한 진공 증류 방식으로 소변에서 물과 소변 염수를 분리하는데 특수 필터로 소변 염수 속 남아있는 미량의 물까지 뽑아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The recycled water on the space station is sterile. There's no odor or bad taste. You've seen that water recycling is critical for long-duration missions, such as here on the space station, and will be for future trips to the Moon or Mars. 최근에는 영화 마션에서처럼 인간의 대변에 미생물을 섞어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배설물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단순한 폐기 처리를 넘어 우주를 더 멀리, 더 오래 탐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소설 개미와 뇌 등을 펴내며 한국에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새로 내놓은 30번째 작품의 주제는 꿀벌의 종말입니다. Je crois que 70% des fruits et des légumes viennent de pollinisation par les abeilles. C'est pour ça que j'ai voulu écrire ce livre, pour faire prendre conscience que les abeilles, c'est vraiment quelque chose de très important. 소설은 꿀벌이 사라지자 세계 식량난이 시작되고 3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한 미래를 엿본 주인공이 시공간 여행을 떠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전쟁을 끝낼 해답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속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의 책임을 묻습니다. Mon métier consiste à prévoir la crise future.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올린 판매고 3,500만 부 가운데 1,000만 부 이상은 한국에서 팔렸을 정도로 베르베르 작가에게 한국 독자는 특별합니다. 내년에 선보일 차기작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Dans mon prochain livre qui s'appelle La Diagonale des Reines, j'ai fait un petit extrait dans l'encyclopédie sur Wu Xinqin, l'amiral Wu Xinqin, et je trouve que l'histoire de ce personnage est vraiment extraordinaire. 베르베르 작가는 오는 6일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도와 제주 등을 돌며 한국 독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